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작품은요. 셔우드 앤더슨의 아버지의 달걀 정복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는 확신컨대 천성이 밝고 유순한 분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34이 될 때까지 오하이오주 비드웰시 근교에 있던 토마스 버트워스라는 사람의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했다. 아버지는 그때 말 한匹를 가지고 있어서 토요일 밤에는 그 말을 타고 읍내로 나가 서너 시간씩 다른 농장 일꾼들과 어울리다 집으로 돌아왔다. 읍내에 가면 아버지는 벤 헤드 술집에서 맥주를 4대잔 마시고 술집 안을 어슬렁거렸다. 술집은 토요일 밤이면 농장 일꾼들로 북적거렸고 노래소리와 바에 내려놓는 맥주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그러다가 10시가 되면 아버지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이 편하게 자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자신도 잠자리에 들었고 우주에서의 자기 위치에 지극히 만족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35대 된 해 봄, 아버지는 시골 교사였던 어머니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에는 내가 꼬물꼬물 세상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두 사람에게는 세상이 뭔가 달라 보였다. 한마디로 야심을 품게 된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되겠다는 아메리칸 드림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머니는 교사였기 때문에 분명 책이나 잡지를 접했을 것이다. 가필더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자수성가한 인물들의 성공담에 대해서도 책으로 읽었으리라. 어머니는 몸조리 기간 동안 곁에 누워있던 나를 바라보며 내가 언젠가는 도시와 사람을 다스리는 인물이 되리라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추기는 바람에 아버지는 농장 일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말을 팔아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키가 크고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코는 긴 편이었고 회색빛 두 눈은 수심에 찬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원한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나에 대한 야심은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과감하게 시작했던 첫 번째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드웰시에서 약 13km 정도에 위치한 그리그 로드에 1200평 규모의 돌투성이인 척박한 땅을 빌려서 양계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나는 양계장에서 소년으로 성장했고 인생에 대한 내 첫인상도 그곳에서 형성되었다. 초반부터 내가 인생에 대해 갖게 된 첫인상은 재앙이었다. 내 기질을 말하자면 좀 우울하고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는 성향이 강한 편인데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어야 할 어린 시절을 양계장에서 보낸 탓에 이런 성격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양계장 사정에 박지 않은 사람들은 병아리에게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병아리는
달걀에서 태어난다. 그러고 나서 부활절 우편엽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보슬보슬한 솜털로 뒤덮인 귀여운 모습으로 대략 3주를 산다. 그런 뒤에는 그 털을 벗고 흉측스러운 몰골이 되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에 갖다 바치는 옥수수와 사료를 모조리 먹어치웠다. 그렇게 먹어댔으면 잘 자라기라도 할 것이지. 핍, 혀에 걸리는 전염병이나 콜레라, 그리고 이름도 모를 병에 걸려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태양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병이 깊어져 죽어버렸다. 악전고투를 거친 몇몇 병아리만이 신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기에 합당한 수탉과 암탉으로 자라난다. 그렇게 해서 자라난 암탉은 달걀을 낳고 그 달걀들에서 새로운 병아리들이 태어나고 또다시 그 끔찍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다. 도대체 믿기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양계장에서 성장한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아. 양계장을 하는 사람들은 병아리들을 보면서 많은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때문에 막상 꿈에서 깨어났을 때의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생의 여정을 막 시작한 병아리들은 신기하리만치 총명하고 영특해 보이지만 사실 끔찍스러우리만큼 아둔하다. 인생의 행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는 인간과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다. 기껏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은 사람이 한껏 기대에 부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마차 바퀴 밑에 들어가 깔려 죽음으로써 조물주에게 돌아가 버린다. 어린 병아리들은 기생충에 감염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항생제 구입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나는 아주 나중에야 병아리를 길러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쓰인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글들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막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교화할 목적으로 써진 것이다. 그 글들은 희망을 주기 위한 것들로 닭 몇 마리만 있고 단순한 야망만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못할 것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므로 독자 여러분은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알래스카의 빙하 교곡 사이에서 금을 찾겠다고 모험을 떠나도 좋다. 정치가들이 정직하다는 신념을 품어도 좋다. 꼭 그러고 싶다면 세상은 나날이 조금씩 진보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악을 이기고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도 좋다. 그렇지만 닭에 대해서 쓴 작품은 읽지도 듣지도 마라. 여러분을 위해 써진 것이 아니다.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이 이야기는 닭에 대해 말하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내 이야기의 중심은 달걀에 있다. 10년 동안 닭 농장에서 수지를 맞춰보려고 애면글면 애쓰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몸부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하이오주의 비드웰시로 진출해서 식당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인큐베이터에서 부화하지 않은 병아리들에 대한 근심, 보슬보슬한 공 같은 병아리, 그것이 자란 털을 벗은 중닭, 그리고 다 큰 닭들의 죽음, 이 모든 것을 10년 만에 뒤로 모두 내던지고 우리는 세간을 꾸려 진마차에 싣고 비드웰시로 향하는 그리그 로드를 따라 마차를 몰고 갔다. 새로운 곳을 찾는 희망으로 가득 찬 초졸한 행렬이었고 그곳에서 상류로 향하는 우리 인생의 여행을 시작할 참이었다. 우리 일행이 불쌍하게 보였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전쟁터에서 쫓겨가는 난민과는 달리 나는 공상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걸어서 갔다. 짐을 실은 마차는 이웃인 알버트 그리그 씨에게서 빌린 것이었다. 마차의 양옆으로는 싸구려 의자의 다리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침대며 식탁 그리고 주방 도구와 산 닭이 든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내가 어렸을 때 타던 유모차가 얹혀 있었다. 동생이 태어날 것도 같지 않았는데 왜 바퀴도 부서진 유모차를 챙겨 실었는지 모를 일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유한 물건에 강하게 집착한다. 이것이 인생을 그처럼 낙담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 아버지는 마부 자리에 앉아 마차를 몰았다. 아버지는 어느덧 머리가 벗어진 45의 나이가 되어 약간 살이 붙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염된 탓에 그리고 닭들과 씨름하느라 과묵하고 풀죽은 성격으로 굳어져 있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10년 내내 아버지는 이웃 농장에서 품도 팔았는데 거기서 번 대부분의 돈은 월머가 발견했다는 신종 콜레라 치료, 비두로 교수가 발표한 달걀 잘 낳는 방법, 혹은 어머니가 주로 가금류 잡지에서 찾아낸 다른 병들의 예방조치 등에 들어갔다.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머리칼이라고는 양쪽 귀 뒤에 걸려있는 헝겊 모양의 두 조각이 전부였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는 겨울철 토요일 오후면 난로 맡에 앉아 잠이 들고는 하셨고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시 내 나름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던 나는 아버지의 정수리로 뻗어나간 대머리끼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카이사르가 군단을 이끌고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진군했던 로마의 가도가 꼭 아버지의 머리 중앙에 난 길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했다. 아버지 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머리털은 가도 옆에 송송 솟은 나무숲 같았다. 나는 그 가도를 따라 걸으면서 비몽사몽간에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양계장도 없고 달걀과 관련된 일도 없을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가는 동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꿈에 잠겼다. 양계장에서 도피해 도시로 패주하는 우리 일행의 여행담을 글로 쓴다면 책 한 권은 될 것 같아. 어머니와 나는 13km 거리를 내내 걸어서 갔다. 어머니는 마차에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나 유심히 보기 위해서였고 나는 멋진 신세계를 보기 위해서였다. 마차 좌석에 앉은 아버지 옆에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 보물에 대해 말을 하겠다. 양계장에서는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의 병아리가 달걀에서 부화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긴다.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괴상하고 기형적인 병아리들이 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1000마리당 1마리 정도쯤 될 것 같아. 어떤 병아리는 다리가 4개인 채로 태어나기도 하고 날개가 2쌍 달린 병아리, 머리 2 달린 병아리도 태어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오래 살지 못한다. 기형 병아리들은 파르르 떨다가 금방 자신들을 만든 이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가련한 것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아버지에게 삶의 또 다른 비극이었다. 아버지는 다리 5 달린 병아리나 머리가 2 달린 병아리를 암탉이나 수탉으로 키워낼 수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으리라는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놀라운 것들로 장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어찌됐든 아버지는 우리 양계장에서 기형으로 태어난 병아리들을 알코올이 담긴 병에
한 마리씩 넣어 고이 모셔두었다. 이 병들을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서 여행 내내 마차의 옆자리 좌석에 두고 운반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말을 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상자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우리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상자부터 내려 병들을 조심조심 옮겼다. 비드웰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내내 그 기형적인 병아리가 담긴 작은 병들은 바 뒤편의 선반을 장식했다. 어머니는 가끔 거기에 반대를 했지만 아버지는 자기 보물에 대해서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특이하고 놀라운 것을 구경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묘한 병아리들이 언젠가는 돈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내가 오하이오주의 비드웰시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던가. 그런데 그것은 좀 과장된 말이다. 비드웰시는 강을 낀 낮은 언덕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철도는 그곳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1.6km 지난 곳에 있는 피크빌 읍에 기차역이 났다. 한때 역 주위에는 사과술 공장과 피클 공장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문을 닫은 상태였다. 피클빌 읍 기차역에서 비드웰시 중심가에 있는 호텔까지 터너라 불리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오갔다. 우리가 그 외진 곳에 와서 식당을 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는데 어느 날 어딘가에 다녀오더니 피클빌 철도역 맞은편에 있던 빈 창고 같은 건물을 임대해버린 것이었다. 식당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물론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말하길 외부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은 기차를 타려고 분명 역 근처에서 기다릴 테고 시내 사람들은 들어오는 기차를 기다리느라 역 주위에서 서성댈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에 커피나 간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을 이용하리라고 본 것이다. 내가 지금 어른이 되어 깨달은 바로는 당시 어머니는 돈벌이 외에 다른 동기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나에 대한 야망이 있었고 때문에 내가 시내에 있는 학교에 다녀 번듯한 시민으로 자라나길 원했던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계장에서처럼 피클빌에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건물 내부를 식당 형태로 개조하는 일이었다. 이 작업은 한 달이 걸렸다. 아버지는 선반을 만들어 그 위에 야채, 음식 등을 담는 그릇을 얹어 놓았다. 간판도 직접 만들었는데 커다란 붉은 글씨로 아버지의 이름을 간판에 그려 넣었고 그 아래에 명령조로 여기서 드시오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장식장도 하나 구입해서 담배와 시가로 채워 넣었다. 어머니는 바닥과 벽을 북북 문질러 닦았다. 비드웰 시내의 학교에 다니게 된 나는 양계장과 불쌍하고 처량하게 생긴 닭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기쁘기만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냥 기쁘지가 않았다. 나는 저녁 무렵이면 학교 운동장에서 본 뛰놀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터너 고속도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여자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깡충거렸던 것을 나도 따라 해봤다. 조용하게 얼어붙은 길을 잠옷 진지하게 안감질하면서 히피티는 이발소에 깡충거리며 갔어요 라고 목청껏 노래를 불러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나는 이 즐거운 기분을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이 두렵기라도 한 듯이 멈춰서서 주위를 어색하게 둘러보았다. 날마다 죽음이 찾아왔던 양계장에서 자란
나 같은 아이에게는 금지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식당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저녁 10시에 여객 열차가 우리 식당 앞을 지나 북쪽으로 향했고 바로 뒤따라서 그 지역 화물열차가 지나갔다. 이 화물열차의 승무원들은 피클빌역에서 교대를 했기 때문에 일이 끝난 뒤에는 우리 식당에서 뜨거운 커피나 음식을 주문하여 요기를 했다. 간혹 달걀 프라이를 해달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우리 식당에서 쉬다가 새벽 4시가 되면 돌아갔고 다음번 교대에 또 우리 식당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나마 장사가 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저녁에 잠을 자고 낮 시간에는 식당을 보면서 투숙객들의 식사를 마련해 주었다. 아버지는 낮에 어머니가 밤에 차지했던 침대에서 잠을 잤다. 나는 여전히 비드웰시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어머니와 내가 잠자는 긴 밤 시간 동안 아버지는 우리 투숙객들에게 점심으로 사줄 샌드위치에 넣을 고기를 요리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세에 대한 생각이 아버지의 머리에도 파고들게 되었다. 아메리칸 드림이 그를 사로잡았다. 아버지도 이제 야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밤 시간에는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아버지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이게 비극의 사단이 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성격에 쾌활한 면이 부족해서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인생을 쾌활하고 낙관적인 견지에서 바라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아침 일찍 아버지는 2층으로 올라와 어머니가 잠자던 침대로 들어갔다. 잠에서 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나대로 구석에 있는 내 침대에서 두 분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아이디어였다. 우리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였다. 당시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대로 기억나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두리뭉실하게 말한 것에서 내가 감을 잡은 것은 일종의 쇼맨십을 가진 식당 주인에 대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특히 비드웰시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오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드물었지만 재치 있고 유쾌한 만담을 손님들에게 해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제안을 썩 반기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낙담시킬 만한 말을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과 어머니의 식당에 대한 열정이 비드웰 시내 젊은이들의 가슴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당시 저녁 무렵이면 활기찬 젊은이들이 유쾌한 노래를 부르며 터너 고속도로를 오갔다. 무리들은 떼지어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우리 식당까지 흘러들어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였다. 아버지가 그에 대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말은 아니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아버지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타입이 아니다. 단지 아버지가 열을 올리며 그 젊은 애들은 열기를 발산할 장소를 원할 거야. 젊은이들에겐 놀 장소가 필요하지. 라고 거듭 말했던 것만 기억난다. 그 사이사이를 채운 것은 내 상상력일 뿐이다. 그 후로 두세 주 동안은 아버지의 아이디어가 우리 집안 분위기를 주도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 세 식구는 시무룩한 표정 대신에 웃는 낯을 보이려고 심각하게 노력했다. 어머니는 투숙객들에게도 미소를 지었고 내게도 웃음이 전염되어 우리 집 고양이에게까지 웃어 보였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심한 긴장감 탓에 열에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의 내면 어딘가에는 약간의 쇼맨십 기질이 숨어 있었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밤에 손님으로 오는 철도 노동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재간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학수고대한 것은 비드웰시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쇼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식당의 바 한쪽에는 철사로 엮어 만든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바구니는 항상 달걀로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아버지의 머리에 떠올랐을 때 분명 그 달걀들이 아버지의 눈앞에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와 달걀은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어서 달걀들이 아버지의 아이디어 전개에 자신을 연결시켰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 달걀 때문에 아버지는 삶에서 야심을 품고 처음으로 추진했던 계획을 망치게 된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나는 아버지의 목에서 터져나오는 격노한 울부짖음 때문에 잠에었겠다. 어머니와 나는 둘 다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램프에 불을 켰다. 1층 식당 문이 쾅 소리가 나며 닫혔고 몇 분 정도 지나자 아버지가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달걀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손은 오한이라도 든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눈빛이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노려보고 서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달걀을 어머니나 나에게 던질 기세로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는 달걀을 사이드 테이블 위 램프 옆에 힘없이 내려놓더니 어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덜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슬픔에 동료되어 나도 같이 울었다. 아버지와 나의 울부짖는 소리로 작은 2층 방이 떠나갈 듯했다. 나는 엉뚱하게도 우리가 연출했던 그 장면을 떠올릴 때면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머리 중심을 내달리는 벗어진 부분을 연신 쓰다듬던 장면만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에게 했던 위로의 말들,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를 채근했던 말들은 다 기억에 없다. 이에 아버지가 뭐라 주섬주섬 설명을 했던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잊어버렸다. 왠지 모르게 서러웠다는 것과 놀랐다는 것, 그리고 램프 불빛 아래 빛나던 아버지의 대머리 길만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기는 하다. 어찌된 연유인지 설명할 순 없지만 나는 실패로 끝난 그 당혹스러운 장면을 직접 지켜본 것처럼 자초지종을 알고 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저절로 알게 되는가 보다. 그날 밤에 비드웰 시내의 부잣집 아들인 조 케인이란 젊은이가 우리 식당에 왔다. 조는 저녁 10시 도착 예정인 기차에 탄 자기 아버지를 마중하러 왔었다. 그런데 기차 도착은 3시간이나 지연되었고 조는 그 시간을 죽이기 위해 우리 식당에 들어왔다. 그 뒤 지방 화물차가 들어왔고 화물차 승무원들이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빠져나갔다. 조는 홀로 우리 아버지와 식당에 남게 되었다. 식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비드웰의 젊은이는 나의 아버지의 행동에 약간 당황했을 것이 뻔하다. 그는 식당에서 머무적거리는 자신을 아버지가 싫어해서 그런 모양이라고 짐작했고 아버지가 자기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자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드웰시까지 걸어서 돌아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하게 돼버렸다. 마지못해 그는 5센트 하는 시가를 하나 사게 됐고 커피를 주문했다. 조에게는 주머니에 넣어온 신문이 있었고 그는 신문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야간 기차를 기다리는데 좀 늦네요. 라고 그는 변명조로 말을 했다. 조 케인이 식당에 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터라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버지는
무대 공포증의 엄습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아버지도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너무나 골똘히 고민하고 만전을 기한 나머지 정작 그 상황에 닥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초조해했다. 긴장한 나머지 아버지는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다가 한 손을 바 너머로 어색하게 와락 내밀면서 조 케인에게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슈. 아버지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 조 케인은 읽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응시했다. 아버지의 시선은 달걀 바구니에 가 있었고 바 안쪽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약간 주저하면서 말을 꺼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와 달걀 이야기 알죠? 예? 아버지는 좀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콜럼버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조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가 달걀을 한쪽 끝으로 세워보겠다고 했다지요. 아, 그러고는 콜럼버스가 한 짓이라는 게 그저 달걀 한쪽 끝을 깨트린 것뿐이죠. 아버지는 콜럼버스가 달걀을 한쪽 끝으로 세워 보이겠다고 장담하고 다니다가 허풍을 실행해 보이라고 요청을 받자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조 케인은 콜럼버스의 사기성에 대해 중얼거리는 아버지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콜럼버스가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을 했는데도 학교에서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콜럼버스에 대해 중얼거리면서 아버지는 달걀 하나를 달걀 바구니에서 꺼내 좌우로 오락가락하면서 달걀을 양 손바닥 사이에 놓고 비비면서 굴렸다. 아버지는 삭삭한 웃음을 지으면서 인체에서 나오는 전기가 달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달걀을 양 손바닥 사이에 넣고 굴리기만 하면 달걀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도 세울 수 있다고 장담했다. 아버지는 달걀에 가하는 손바닥의 온기와 부드러운 굴림 운동으로 달걀에 새로운 무게중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자 조 케인은 다소나마 흥미가 발동했다. 나는 달걀이라면 수천 개를 만져봤고 달걀에 대해서라면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요. 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아버지는 달걀을 바 위에 세워보았지만 달걀은 한쪽으로 쓰러졌다. 아버지는 묘기를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았다. 달걀을 그의 양 손바닥으로 비빌 때마다 매번 전기의 놀라움과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을 반복했다. 한 반시간 동안의 시도 끝에 아버지는 일순간이지만 달걀을 세우는데 성공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조 케인은 더 이상 아버지의 쇼를 보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조 케인을 불러서 그가 아버지의 성공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는 달걀은 다시 굴러서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쇼맨십의 열정에 달아올라서 그리고 동시에 그의 첫 번째 시도의 실패에 어쩔 줄 몰라서 아버지는 선반에 놓인 기형 병아리를 보관한 병들을 내려 조 케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기 보물들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 다리가 7에 머리가 2개 달린 놈은 대단하죠? 라고 물었다. 활기찬 웃음이 아버지의 얼굴에 가득했고 아버지가 젊은 시절 토요일 밤마다 가던 벤 헤드 술집 주인을 흉내내 바 너머로 손을 뻗어 조 케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러나 조 케인은 알코올 병속을 떠다니는 심한 기형 병아리를 보고 속이 약간 메스꺼워져 식당을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러자 바 뒤에서 나온 아버지는 그 젊은이의 팔을 잡고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아버지는 이때쯤 약간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런 뒤 아버지는 병들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다. 갑자기 후한 마음이 발동해서 아버지는 사실상 강요하다시피 조 케인에게 공짜로 커피와 시가를 제공했다. 그러고는 프라이팬 하나를 꺼내 식초를 채워넣고 새로운 묘기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내가 이 달걀을 식초가 담긴 팬에 달구어서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병의 목을 통과하게 해보기겠네. 달걀이 일단 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달걀은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고 껍질도 다시 단단해질 거야. 달걀이 들어간 병을 자네에게 주지. 그럼 자네는 이 병을 아무데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은 자네가 어떻게 그 달걀을 병에 넣었는지 궁금해할 걸세. 사람들에게 비결은 말해주지 말고 추측하도록 내버려둬. 바로 이 점이 이 묘기의 진수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싱긋 웃으며 조 케인에게 윙크를 했다. 조 케인은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낯사가 하나 빠진 것 같지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공짜로 받은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신의 묘기에 몰두했고 달걀이 식초에서 달구어졌을 때 달걀을 스푼으로 건져 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바 뒤의 창고에서 병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그렇지만 묘기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조 케인이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묘기를 계속했다. 아버지는 병목으로 달걀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갖은 애를 썼다. 아버지는 식초가 가득한 프라이팬을 스토브 위에 다시 올려놓고 달걀을 다시 달구기 시작했다. 달걀을 꺼내 들다가 손을 대기도 하였다. 고온의 식초에서 2번 목욕을 한 달걀 껍질은 좀 부드러웠으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룰 정도는 안 되었다. 아버지는 갖은 애를 다 섞고 묘기의 성공에 대한 필사적인 결심이 아버지를 사로잡았다. 드디어 아버지가 묘기 성공의 막바지에 달했다는 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지연되었던 기차가 역에 들어섰고 무심한 조 케인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달걀을 한번 정복해 보기 위해서 생애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애를 썼다. 아버지는 그것만 성공하면 식당에 온 손님을 즐겁게 해줄 줄 아는 식당 주인으로 명성이 자자해질 참이었다. 아버지는 달걀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지녔고 이번에야말로 이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아버지는 속으로 다짐을 했고 그의 이마에 쓰는 땀방울이 배어나왔다. 그런데 달걀은 아버지의 손 아래에서 이내 무심하게 부서져 버렸다. 깨진 달걀이 아버지의 옷에 튀었고 문에 멈춰서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존 케인은 돌아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에 내가 들었던 경로한 동물적 외침이 아버지의 목에서 터져나왔던 것이다. 아버지는 화에 복받쳐 마구 날뛰면서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소리들을 쏟아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걀 바구니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문으로 나가고 있던 조 케인에게 던져버렸는데 조 케인이 몸을 피한 덕에 간발의 차이로 달걀은 머리를 맞히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손에 달걀 하나를 들고서 위층에 있는 어머니와 내게 온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그 달걀로 어쩔 셈이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그것 달걀을 깨버리겠다는 생각이 무엇식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달걀을 없애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면 자신이 달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썼음을 어머니와 내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는 어떤 서러움이 복받쳤던 것 같아.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달걀을 순순히 사이드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잠시 후 그날 밤은 식당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아버지는 식당 문을 닫고 2층으로 와서 침대에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을 끈 뒤에도 한참이나 무슨 말인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눈 뒤 잠이 들었다. 나는 곧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잠자리는 뒤숭숭했다. 나는 새벽녘에 잠이 깨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달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왜 달걀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째서 달걀로부터 암탉이 나와서 다시 달걀을 낳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 의문은 내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되었던 그 문제는 내 마음에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달걀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완벽하고 최종적인 정복의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적어도 우리 가족에겐 말이다.